늦은 새벽 서울의 한 길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한 남자가 계속 여자 뒤를 따라갑니다. 뭐 같은 방향일 수 있는데.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워. 네. 머리채를 저렇게 사람이 같은 많은데요? 느낌이야? 저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자, 밤 12시긴 합니다만. 아니, 눈치 못 그런데 챘나? 이제 여성분이 조금 이거 감질한 것 같아요. 가게로 거리를 좀 더 벌려보는데. 하지만 남성은 점점 더 다가오더니 자, 여기. 뭐야? 소리? 예, 목을 낚아채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같다고? 네. 그리고 한 3분여 동안 남자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자, 이 장면. 사람들이 상도에 여성이 기어서 나옵니다. 어떡해. 네, 가까스로 기어 나왔어요. 빨리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폭행 이후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빨리 잡아야지, 일단. 빨리 잡아요, 잡아. 자, 여자분이 이제 막 탈출을 시도하는 거죠. 위험했는데 뒤에 차도예요. 자, 차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다 안 말려주는 좀 거야? 도와주지. 아, 그리고 가해자는 끝까지 여성을 쫓아가 아니. 이 CCTV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쫓아갔는데요. 도로 옆 버스 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달아난 가해 남성은 다음 날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생각 들고, 그리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 있는 게 낫지 않나? 막.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이 사람이랑 멀어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자분 괜찮으세요?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뭐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크게 다치긴 했습니다. 얼굴 부위를 많이 공격을 당해서 눈꺼풀, 또 눈 주위, 목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요. 이 정도면 거의 살인미수 같은데. 네.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목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에 가격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인들이 다가오자 가해자가 주춤거릴 틈에 피해자 여성이 기어서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서 죽어라.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유를 모르겠네. 누군가가 이렇게 여자분이 당하고 있으면 누가 갑자기 우연히 보면서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2명, 3명 정도 계신데 너무 한 분만 전화하고 멀리서만 있고 너무 안 도와주세요. 거기 저 상황에서 이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눈치도 있으신데. 말리든가. 근데 이제 마스크 쓰신 분은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고 있었지만 인지를 해서 다시 이제 돌아다 보는 겁니다. 왜 안 도와줘요? 체력도 그러면 건장한데. 지금 그러니까 안 도와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해서 심리학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 결과 나온 게 뭐냐면 방관자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 나와 모르는 사람에게서 저런 갑작스럽게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가 나는 방관자라는 자기 최면을 걸게 돼요. 거기다 두 번째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개입했다가 혹시라도 귀찮은 일에 연루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특히 저 두 사람 사이가 만약에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하게 된다면 남의 사생활에 내가 개입해도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내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몇 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같은 걸 제정하기도 합니다. 남의 위기를 보면 반드시 이 성경 속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개입해야 한다. 그 경우에는 혹시 오인이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책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두는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을 제정하자고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타당성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인지적으로 맥락 속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은 사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인과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인인 남녀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개별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 상황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방금 표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그런 정황들을 따지지 않고 일단은 개입을 해서 폭력을 제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무차별 범죄 유형 중에 한 유형인데요. 이 가해자는 사건 2주 전에 여자친구하고 다투고 헤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불특정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가해자는요, 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 중에 다른 범죄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요, 인터넷 사이트에 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6명이 영상을 업로드한 횟수가 무려 56만 회였습니다. 56만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공범 6명이 56만 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비뚤어진 생각도 좀 있었겠네요. 수익이 4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3년이 아직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해자 결국 체포치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요. 자기가 피해자를 향한 폭행을 행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전혀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이미 누범 기간인데 이 누범 기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2년 6월 그리고 1,300만 원의 추징금까지 선고했습니다. 늦은 밤 고시원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 한 남자가 다른 방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손에는 뭐 있다.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저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 거의 벽돌이잖아요. 아 저거 벽돌이죠? 이렇게 옛날 큰 거 이렇게 고무 돌린 거. 네, 이 방 주인인데 저거 어디서 났어? 시멘트 벽돌. 왜 그래 왜 저렇게까지. 갑자기 벽돌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 B 씨가 계속 A 씨를 폭행해요. 아유 오. 네, 맞았으니까. 완전 싸움이 붙었습니다. A 씨가 지금 가위를 흉기로 들고 왔는데 그거 아직 뺏깁니다. 자, 지금 이제 요 복도 뒤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 왜 저래요? 화분으로도 공격을 하고 화분? 아, 애초에 가위를 들고 공격하러 왔다가 지금 일방적으로 맞고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어머 서기. 아유 또. 서기 위험해. 아 미쳤나 왜 저래? 지금 거의 밑에 계신 분은 없는데 힘이 없는데. 완전. 아. 결국 소방대원과 경찰이 들어오자 이 싸움이 끝이 나고 왜? B 씨는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에 두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이 문제? 가위를 들고 나타났던 A 씨는 50대고 벽돌로 공격한 B 씨는 40대입니다. 너 왜 나한테 나이도 어린 애가 이렇게 반말하냐, 뭐. 말이 좀 짧냐, 그런 건 뭐 나이 차이도 안 나는구만, 뭐 이런 식의 그 나이 문제로 다툴 때 B 씨가 벽돌 들고 나타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칼로 위협을 했어요. A 씨가 앙심을 품고 지금 방을 찾아간 거고 B 씨가 그걸 예상했는지 어디서 벽돌을 구해가지고 복도 쪽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말린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제 고시원 총무가 말리려고 했는데요. 이 B 씨가 총무한테 이 흉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면 너까지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 그 총무는 B 씨를 피해서 옥상으로 도망가서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세상에. 지금 행동을 봐서도 알겠지만 고시원에서 이미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는 다른 거주민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자기보다 어린 다른 거주민이 술에 취해서 담뱃불을 붙여달라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옥상에 있던 볼링공을 얼굴에 던져가지고 상해를 입힌 적도 있습니다. 볼링공은 거기 왜 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이 고시원에 거주 중인 여성을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까지 저질렀던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경찰이 연행해간 이후에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형사 입건됐고요. 그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특수 협박죄 모두 유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B 씨는요,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점도 가만히 됐습니다. 그리고 주치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폭력 습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요? 6개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짧아. 징역을 살긴 살았네요. 그래도 집행유예가 그러게요. 없어서. 2014년 3월 경부고속도로 찍어. 너 이거 폭행이야. 알았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위협을 가하는 승합차의 차주. 지금 뭐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길인데 진짜 어우. 찍고 있는데도 저런. 아니, 앞을 안 보고 아유 위험하게. 내려 이 뭐야? 아침 뱉어봐요. 그때 차를 정차시킨 뒤 차주가 내리는데 충전해. 내려요. 내려 그럼.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아, 찍으려고 문을 여셨나 보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지금 막 욕을 하고 막 위협을 했던 사람이 이제 30대 남성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촬영을 했던 남성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놀란 이 피해 남성이 경적을 울린 거죠. 그러니까 가해 차량이 바로 피해자 차 옆에 와서 바짝 붙어서 막 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열린 창문 틈으로 생수병까지 던졌었대요. 아이고. 네, 막 위협 운전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가해자는요, 욕을 하고도 분이 안 풀려서 차를 멈춰 세운 다음에 창문 틈으로 몸을 넣어가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서 저렇게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뺏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뺏기는 과정에서 손목인대가 또 파열이 됐대요. 아이고. 그래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평소 피해자가 해오던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을 찍어주는 이 봉사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없게 멈추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황장애도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과에 복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은 그래도 경찰에 신고했겠죠? 예,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출근길에 일어난 분풀이 범죄.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꽉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막 트렁크를 막 내리치기도 하고. 빨리. 어머 무서워. 네. 너무 무서워. 급기야 자신의 차량을 부수기 시작하는 여성. 약 안 했다고 몇 번을 말해? 네.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출근들 해야 되잖아요. 경적 올리면 더 화를 내지 또. 너무 무서운 여자다. 어머 왜 저래? 분노를 조절이 안 된다. 어머 버스도 있는데. 지금 뭐 차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완장판이네 정말. 네, 지금 뭐 차를 빼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뭐 하는 짓이야. 너무 민폐다. 막무가내로 길을 막고 급기야 운전을 안 한다며 자리를 떠버리는데 떠났어요 그냥 아예? 네, 기가 막히다. 아침 8시 상황입니다. 대박.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죠? 저 여성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길가에 주차돼 있던 배달 오토바이들이 본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거슬렸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출근길이면 맨정신이었겠네요. 맨정신인가요? 아니면 술 먹고 아침에 들어가시는 길이었나? 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주 상태였습니다. 음주 상태군요. 와, 저 아침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아침 8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8시 도로 위에서 난동을 피운 이 여성.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그날 당일 오후 6시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같은 달, 그 같은 한 달만 해도 4번이나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 상황은 지금 3번째입니다. 저 이후에 한 번 더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잖아요. 그럼 면허가 취소되는 게 바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이 여성 같은 경우 지금 무면허 운전을 한 거잖아요. 면허가 취소됐으니까.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면 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네. 보통은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40일 이내에서 정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예. 저 상황에서는 면허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로 처벌받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아, 그러게요. 그 왜 음주했잖아요. 취소 그럼 바로 운전 못하게 하지 왜 왜 임시를? 뭐 40일 뭐 안에 그런 기간을 왜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음주 운전을 한 거는 정말 잘못인데 운전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대책 마련을 빨리 해놓을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유예 기간을 좀 두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면허 취소 처벌 받았는데 그날 만약에 또 걸리면 그럼 뭐 가중 처벌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안 되지. 일단 윤창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20대 청춘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한 그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입법 청원을 해서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하게 된 법인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그 너무 가혹하다, 뭐 헌법이 위반된다 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서 좀 약화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가지고 결국 저 여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 여성 이제 과거에 조현병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분노 조절 장애, 특히 이제 알코올 의존증 등을 같이 앓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나 안에 이로 갔잖아요. 근데 저기 차가 저렇게 돼 있는데 기사 정신을 발휘해서 네. 제가 저 차를 다른 데로 옮기면 전 처벌 받나요?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거나 또는 이제 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본인이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가지고 좀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경찰이 와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낫죠. 자, 경기도의 한 도로 위에서 도로 위에서 차의 창문을 부수려는 3명의 남성. 지금 뭐 일방적으로 차 뒷 유리창을 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사건을 다시 보시면 이게 중앙선인데 역주행을 하는 차가 하나 나옵니다. 오, 그냥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에이, 취했네, 완전히. 네. 자, 역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고 근데 운전자가 자는 거예요. 예, 핸들에 머리를 숙이고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봤죠? 그리고 뛰쳐갑니다.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지 않자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 해가지고 왔는데 정신을 잃었나 보네. 계속 운전자의 발은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기절했나 보다. 악셀을 밟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차에서 막 연기가 납니다. 근데 차문 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떡하냐. 헉, 그러다 폭발할 거. 네, 그래서 주위에서 시민 한 분이 벽돌을 가져와서 뒷유리창을 깹니다. 왜냐면 앞에는 이제 운전자가 있으니까. 그때 마침 여기 망치 있어요. 그래서 망치로 창문을 깨고 그리고 안에 유리 조각을 걷어내고 운전자를 또 다른 시민이 힘을 모아서 구해냅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왔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 속에 나온 상황은 2차 사고 후의 장면이고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1차 사고를 낸 뒤에 30m를 역주행해서 또 다른 차와 정면 충돌하고 멈춰선 상황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분은 혹시 왜 의식을 잃은지 사고가 나서 나왔나요? 그런 건가? 심장 판막에 출혈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위험했네. 네. 근데 용감한 시민들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오기 전에 중앙선 넘어온 거 보고 에이 또 술 취했네 뭐 이렇게 맞아, 말해가지고 맞아. 그 네. 앞에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저렇게 벽돌로 창문을 깨는 과정에서
양손 검지에 인대가 끊어지는 아이고야.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러니까 아픈 이게 것도 모르시고.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예, 하신 맞아요. 거예요. 저분은 원래 발레 학원을 운영하는 중이었는데요. 아 발레 선생님이시구나.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으로 인해서 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학원 운영이 힘들어지고 한동안 생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표창원 교수 표창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용감한 시민분은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선정이 됐고요. 표창도 받았습니다. 누가 뭐 다치거나 뭐 이럴 때 참 그 도와주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상도 좀 상금도 좀 많이 드리고 맞아요. 이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을 만큼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가로이 한강에서 자전거 데이트 중인 부부. 이 앞에 가는 이분이 이제 아내고 뒤에서 남편이 이제 바디캠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면 돼. 내려가서 브레이크 잡으면 돼. 남편이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고 에스코트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부부간의 즐거운 라이딩이 이어지던 그때 자 여기서 왜 저래? 어머. 보행자 도로에서 걸어오던 한 남성이 뒤에 남편을 발로 그냥 걷어찼습니다. 와 진짜. 저건 진짜 무슨. 저는 오히려 그 부인분에게 안 한 건 정말 더 다행이에요. 다행이지만 저러면은 큰일 나는데 자전거에서 넘어지면. 오, 예, 남편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갈 길을 가는 남성. 저 사람이 발로 까고 갔어요. 잡아주세요. 아저씨 잡아주세요. 예, 아내가 이제 막 외치니까 다급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좀 걸어주세요. 아, 그래도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근데 이 남자 이 경찰에 잡힐 당시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또 그랬어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네. 근데 이제 저 가다가 경찰 출동해서 잡으러 갔는데 또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하게. 진짜 미친 사람이다. 어떻게. 얼마 안 가서. 상습범으로. 죄를 짓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나가는 범인.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한번 배로 탔는데 제 보행자분이 가는데 그냥 앞으로 왔어요. 뭔 소리야. 잘 보행자 봤는데. 도로로 자전거가 왔다. 한번 보실까요? 와 찍어. 자기가 왔네. 지가 그쵸? 넘어왔잖아. 지가 넘어왔네, 실수로. 네. 자기 쪽으로 좀 붙었다고 그냥 차는 거네.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와 무서워. 아니 이렇게 자전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만큼 집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비켜달라고요. 한대 오는데 비켜달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오니까 제가 가서 깜빡고요. 언제 뭐 비켜달라고 말을 했어. 취한 거 아니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식은. 블랙박스 다 씻겼다, 이놈아. 피해자 남편은 자전거를 탄 채로 폭행을 당해서 쇄골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1년 동안 팔을 못 쓰게 되면서 생업에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이 뭐 가해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거래? 가해자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면요. 네. 이건 자기 보호, 자기 방어 행위다. 자전거가 자기 쪽으로 와서 위험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 행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해자 말을 들어보면 전혀 보행자 쪽으로 가지도 않았고 위협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바디캠에 나온 영상에서도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조심하시는 분이던데요, 오히려. 네. 계속 안 해보고 보행로로 넘어가면 안 된다. 붙어라 이렇게 뒤에서 그거를 해주시고 계신 남편이었는데. 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억울한지 한번 보실까요? 그럼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오죠? 스톱! 지금 라인을 밟고 오는 사람이 이제 지금 가해자고, 그죠? 이쪽으로 넘어와요. 넘어왔다. 오히려 네. 자전거로 아니, 찰 준비를 하고 있어.
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남편. 이 도로에 약간 너무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야 하는데 반대쪽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이런 사고 때문에 정 가운데로 안 가고 약간 오른쪽에 붙어서 가는 게 맞아서 정상적으로 간 거거든요. 앞에 나가던 아내분이 안 맞은 게 다행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고의예요. 왜냐하면 저 앞서도 다른 피해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유히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죠. 네. 목격자가 없는 상황만을 노려서 차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차면 뒷사람이 보고서 제지하고 또는 검거하거나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앞사람을 보내고 뒷사람을 차는 거죠. 뒤에 없는 거 보고. 뒤에 없는 거 보고. 그리고 자기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자전거는 일방향성이기 때문에 뒤로 후진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자기는 걸어가면서 인파 속에 묻혀버리고 그렇죠. 목격자 없고 바디캠이 없었다면 전혀 적발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정당행위를 했다는 자신만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아주 그 기괴한 망상에 좀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어떤 생각이면 일종의 혐오 범죄가 아닐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혹은 자전거에 대한 어떤 혐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기가 뭐 부딪힌 적이 있었다라든지 혹은 자전거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어떤 연유가 있지 않을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가해 남성은 어떻게 됐나요? 예, 가해 남성은 당시 주치 상태도 아니었고 약물도 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상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어느 빌라의 한 옥상. 경찰 특공대하고 이제 형사분들이 뭔가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데. 왜요, 왜? 뭐가 지금 누가 네. 위에서 뭐 약간 위험하게 있나 본데요. 지금 옥상 위에 옥상 여기 범인이 2시간 넘게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범인 손에 말이죠. 칼? 염산, 와. 칼 이런 게 들려 있습니다. 올라오면 뿌리려고. 네. 그러니까 쉽게 접근 못 하는 거죠. 자, 진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실 텐데. 네. 자, 진입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요. 칼과 염산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염산 뿌리면. 예. 와, 자, 진짜 재빠르게 빠르다. 사다리 올리고 올라갑니다. 예. 순식간이. 순식간에 가죠. 예,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도 다른 분들이 또 올라가요. 그냥 예. 맨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잡았어. 점프하셨네요.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 손님만 걸려갖고 분명히 있고 신분증 청구하시 진술 거부권 있어요. 번개같이 올라가 범인을 검거한 그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칼 이쪽에 있어요.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제압을 했죠. 근데 나시다 근데. 진짜 빠르다. 옷을 또 뭐하러 털어주시? 이렇게 또 챙겨도 주시고. 나 혼자 갈게요. 위험해. 나 혼자 갈게요. 남자는 인터넷에서 물품 사기를 치고 다녀서 수배가 된 30대 남성인데요. 이 범인의 거주지를 덮쳤는데 흉기와 염산을 챙겨서 건물 옥상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대치 중에도 범인이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막 위협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됐고 검거 작전을 시작한 지 20초 만에 와, 20초.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쓰는 목적이에요, 염산이? 그 염산이 원래 다양한 그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제 화학물질이죠. 파괴력이 굉장히 높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의외로 일상에서 종종 범죄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기존에도 많은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심지어 그 사이버 수사대에 있는 경찰관한테도 뿌려서 몇 년 전에 그런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주로 얼굴을 공격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보통 실명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식도나 기도로 넘어가서 그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그 범죄입니다. 그 화학 테러 사건 중에도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대구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그 황산을 얼굴에 뿌려가지고 어린이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런 염산, 황산 등을 범죄에 사용할 때는 대개 복수, 보복, 원한 이런 감정 표출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요. 대부분 계획적이죠. 미리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험성과 그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0건의 이 염산 등의 화학물질 테러 사건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평균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10건 중에 4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 테러에 대해서는 좀 더 형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 여름 서울의 한 도로. 7월 여름에 한 도로에서 어머 무서워. 네, 지금 차량 밖에 있는 남자가 아우 저 날씨부터 운전자를 위협하려고 그러는데 야 아파 나와. 그리고 그는 그냥 자리를 떠나는가 싶더니 아 돌이에요. 네. 어떡해. 아 돌멩이로 유리창을 와장창 깨버렸습니다. 뭐 걸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뭐야 이거? 됐냐? 그냥 빨리 바로 나가고 싶다 진짜. 네. 네, 차는 뭐 만신창이가 됐고요. 야 시동 꺼. 그렇게 운전석에는 수많은 유리 파편들이 튀게 되는데 너 합리적으로 가학차로. 뭐 하세요 지금? 이제 경고를 약간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조금 쫄았다. 내리니까 생각보다 키가 큰 거 같아. 키가 커. 그러네. 근데 왜 차를 부시세요? 네가 하도 강력히 움직이니까.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뭘 했는데요? 느낌이 알잖아. 뭔 소리세요? 느낌이 알잖아. 약간 단소남 비슷해. 네.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나 들어. 너도 실력을 보여줘. 뭔 소리야? 아 피곤해. 너의 실력까지. 아니 이상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스톱. 못 살겠다. 자 봐봐요. 저분 쫄았다는 게 지금 운전자가 돌멩이를 받으려고 팔을 내밀었는데 문신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저걸 봤어 저걸. 그래서 이 사람이 쫄았을 수 있다. 주세요 그러면. 쫄았어. 주면서도 탐탁치 않아. 이걸 일단 저 때리려 하셨죠 또? 그건 사실. 그건 사실이야. 결국 이제 돌멩이로 범행을 저지른. 정말. 예.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뭐 일면식도 없는 봐도. 사이고요. 예. 근데 가해 남성이 빤히 쳐다보니까 피해자가 차를 빼드려야 하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네. 예. 그러다가 느닷없이 다가와서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열리니까 이제 창문을 향해서 주먹도 날리고 돌멩이도 날리고 결국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아주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 피해자분도 좀 그래도 잘 참으셨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하라 그랬죠? 이랬더니 응 그건 사실이야 라고 했으면 사실 어떻게 뭐 제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참고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렇게 잘 쫄았어. 피해자분이 남성분이어서 다행이었지 여성분이었거나 조금 더 자기보다 좀 왜소하거나. 왜소한 분이셨으면 노인이시거나. 좀 일이 커졌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저분도 그럼 저렇게 안 했어요. 더 세게 나왔을 거야.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하고 세차비 명목으로 150만 원 정도를 받고요. 추가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달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입금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딱 한 번 입금을 하고요. 그 이후 가해자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합의를 해서 뭐 고소가 진행되지 않고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 조건을 깬 거잖아요. 합의금을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요.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느 한 아파트. 문인데 아파트 방문입니다. 문이 이상한데요? 방문. 이게 방문이에요. 잠깐만요.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이래? 그냥 방 전체가 다 네, 비둘기집인데? 가득. 방 안에는 비둘기의 분비물과 깃털로 가득한데 없나 봐요. 오! 세상에. 네. 잠깐만. 우와! 와. 저게 다 저거 쌓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머. 누가 모이도 안 주는데 그냥 막 들어오는 건가? 어머. 저거 뚫려 있었나? 아니 근데 와
비둘기로 인해서 이 집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야, 이 집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죠? 비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저 집은 회사의 사택으로 사용 중이었었는데 2년 전에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분이 떠나면서 공실이 됐습니다. 근데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그쪽으로 비둘기들이 막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아이고. 결국 이제 저 집은 비둘기 집이 된 거예요. 세상에. 비둘기들 너무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1988년도에 네.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 3,000마리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야. 그때 막 하늘에 날리면서 행사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2000년대까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비둘기를 날리는 이벤트를 서울시에서만 총 90회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최근에는 개체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인데 30만 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만 마리. 어마무시하네. 와. 근데 이제 사실 비둘기가 조금 많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비둘기 밥 주면 과태료라고 약간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현수막들도 붙어 있는 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서울숲 등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처음 적발 시엔 2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 후 가태료가 부과됩니다. 엄청 세네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 더 센데? 왜 이렇게 세요? 그만큼 좀 해악이 크다는 이야기죠. 진짜 세다. 네. 네, 나에게는 뭐 즐거움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배려의 마음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드나인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